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특별법이 전격 합의가 됐는데 저는 워딩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이 네이밍을 굉장히 중요하는데 모든 언론이 독소 조항이 삭제됐다. 그렇죠? 이건 독소 조항이 아니라 필수 조항입니다. 조중동이나 국힘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걸 언론들도 같이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 규명을 위한 필수 조항이에요. 필수 조항. 그렇죠? 필수 조항이 삭제가 된 겁니다. 이 독소조항이라는 말은 조중동과 국힘당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걸 필수 조항이죠. 필수 조항. 이게 어떤 게 빠졌냐면 한마디로 특조위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하거나 매번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민주당이 얻은 것은 두 개예요. 보니까 기간을 연장하는 걸 민주당 걸 받아들였고, 왜 그러면 힘없는 특조위 만들어 놓고 기간 연장하면 뭐 무용지물이니까 쟤네들이 볼 때는 연장을 받아들였고, 자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데 필수 조항이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현재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만 현재 여러 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유죄 기소가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송치를 받은 사람들은 왜 불송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수사 중이었던 사건이 왜 수사가 중지가 됐는지 민주당이나 그런 수사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진행 사항을 특조위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했는데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조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요구를 했는데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는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를 할 것을 의뢰하는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얻은 것은 민주당이 4명, 여야가 4명을 추천을 하고 국회의장 몫이 1명이었는데 원래는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합의를 해서 1명을 추천해. 그러니까 원래는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회의장 몫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1명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합의가 아니라 협조로 바꾼 거는 민주당이 협조를 안 얻어도 되는 거죠. 국회의장이 근데 김진표가 저쪽 애들을 임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대4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는데, 제가 보면 1월 달에서 통과됐던 민주당 안이 완전 후퇴했어요. 세월호 참사도 이렇게 해갖고 진실규명이 안 됐었죠. 근데 결국 이제 2일날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김진표한테 달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중요하냐면요. 윤석열이가 이미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해서 국힘당에게 협조를 구한 거고 국힘당과 어떤 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야죠. 거부권 행사 92일 만에 이렇게 한 거고, 이태원 참사를 굳이 지금 해야 하나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민주당이 먼저 통과시켰는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행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조위가 떴으면
앞으로 이제 특조위 구성 발빠르게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특조위 만들어 놓고 흐지부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만족할 수 없는 특조위가 떴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더 하면 그나마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이 22대는 더 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 닷을 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진행되냐? 이제 1년간 하고 부족하면 3개월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과연 제가 볼 때는 이런 필수 조항을 삭제를 하고 이게 과연 아니 압수수색도 못 하고 어떤 강제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강제성이 없어졌는데 이게 과연 될까? 지켜봅시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합의가 불발할 때 이게 저는 만약에 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 22대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21대에서 했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21대에서 꼭 처리해야 될, 이거는 어떻게 정무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실 이건 여야의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죠. 정확히 보면 그렇죠.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희생을 당한 거에 대한 진실 규명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고 최혜병 사건도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데 최혜병 사건은 윤석열이가 안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줬고, 민주당은 왜 그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21대에서 처리한다고 했냐? 최상병 사건과 전세 사기 특별법을 같이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최상병 사건을 5월 2일 날 민주당이 상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가 열려야지 뭔가 상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전략은 일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를 하면 본회의를 열게 되잖아요. 본회의를 열게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사건을 상정을 하게 되면 국힘당이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반대를 하면 뭐 김진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김진표는 또 제가 경제준표 김진표입니다. 저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김진표 때문에 21대에서 물 건너가면 이거는 22대에는 필수적으로 민주당이 해야 되는 법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초점은 최상병 특검이에요.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 이거 특별법이죠. 이거는 이태원 참사의 이거는 특별법이었고 고 최혜병의 사건은 특검법입니다. 특검법. 그렇죠? 그래서 이 특검법은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힘당은 절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1대에서 민주당이 상정을 했는데 국힘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당연히 자동 폐기가 되겠죠. 그렇죠? 21대 안에 국힘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자동 폐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6월 달에 고 최상병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상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미 국힘당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한번 반대했던 정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것이고 22대에서는 이제 더 유리한 어떤 192석이라는 범진보 법 189석이라는 뭐 개혁신당도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92석이라는 의석 갖고 국힘당 안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게 난항이 있습니다. 뭐냐, 이 김진표가 이제 문제예요. 뭐냐, 실제 본회의를 과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통과할 수 있겠냐. 왜 그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날 5월 2일 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이날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힘당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김진표는 무조건 여야 합의를 해갖고 오라라고 하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김진표가 합의를 안 하고 오면 최상병 특검 뭐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5월 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응? 지금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지원 전 원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다 똑같은 새끼, 개새끼들이라고 얘기하다가 그게 사고가 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줬잖아요.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줘서 이제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서 통과시킬 수 있게 됐죠. 왜냐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석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해결했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도 처리하자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최상병 특검을 하면 국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상병 특검을 먼저 하자라고 하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가 없잖아요. 저것들이 합의 안 해주면 이게 만약에 국회의장이 추미애였다 그러면 어떤 뭐 김건희 특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최상병 특검을 먼저 하자 그러면 저것들이 합의를 안 해주면 국회 본회의를 임시회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해서 일단 국회를 열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을 상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안 되나요?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당연히 상정을 하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응? 민주당 단독으로 뭐 발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본회의에서 김진표가 지금서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그 민주당 발의한 이걸 안 해준다는 거죠. 올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니, 최상병 사건은 민주당은 거부를 각오하고 하는 거죠. 민주당은 일부러 최상병 사건을 올려서 윤석열이가 거부하면 민심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면서 22대에서 밀어붙이기가 좋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수회담에서 결국 윤석열의 본심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수회담에서 윤석열의 오로지 관심은 민정수석실의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쵸? 복귀해보면 영수회담에서 오로지 윤석열은 법무비서관실, 과거의 민정수석실의 어떤 부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로지 특검 방어용밖에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특검 민정수석실을 뭐 민심을 읽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소리를 했죠. 윤석열이가 어떤 변명으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얘기했냐면 민심의 정보가 부족하다.
아니 민심의 정보가 부족하면 시민사회 수석실을 늘려야죠. 시민사회 수석실은 폐지를 하고 민정수석실을 늘리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김주현 어떤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정부 때 차관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좀 오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잡고요. 이 김주현은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명 좀 취재를 했더니 유력한 사람이 떠올랐더라고요. 그 누구냐면 박찬호입니다. 저는 박찬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 박찬호가 누구냐면 찐 윤석열 사단 중에 찐 윤석열 사단이에요. 거의 한동훈 박찬호는 콤비였어요. 이 박찬호가 누구냐면 박영수 특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그다음에 그때 특검 반장을 할 때 그 바로 밑에서 박찬호 한동훈이가 직접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자인데 이 박찬호가 어떤 놈이냐면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인장이던 시절에는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2차장 검사였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는 공공수사부장을 했던 자예요. 그러고 나서 광주 고검에 내려갔다가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박찬호가 이번에 총선에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의주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박찬호는 이번에 전면에 총선에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예의주시했던 사람인데 현재 제가 보면 박찬호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사단의 찐 검사 출신인데 아무래도 김주현 대검찰청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이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을 바로 잡거나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죠. 김주현은 박찬호보다 연배가 훨씬 높아요. 연배가 훨씬 높다. 제가 알기로는 김주현이가 사실 18기인가 그래요. 연배가 높다 보니까 검찰 통제력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박찬호가 더 윤석열과는 가깝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정 영수회담에서 바로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이번 주 안에 민정수석실의 뭐죠? 법률수석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 같은 수석을 박찬호나 김주현을 이번 주 안에 임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임명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에 요거 좀 얘기할게요. 오늘은 일찍 끝날 수 있겠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여태까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윤석열이가 했던 거는 2023년에는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얼렁뚱땅 때우고 2024년에는 사전 녹화되었던 신년 대담 KBS 그걸로 때웠죠. 그때 어떤 백이냐 아니냐 백이냐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파우치냐 백이냐 그거 갖고 난리쳤던 그건데 그럼 저는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예전 박근혜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질문지까지 사전에 나눠주고 너는 이 질문해라, 너는 이 질문해라, 너는 이 질문해라. 그렇게 했던 우리가 기자회견 아마 기억났을 겁니다. 2016년 박근혜 기자회견은 순서와 질문지까지 기자들한테 나눠줬다가 그게 사전에 유출되면서 개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짜고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김건희 특검법의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해놓고 사전에 어떤 홍보수석실이나 그쪽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응?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영수회담 때 이재명 당대표가 가족 문제도 정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윤석열이가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김건희에 관한 질문이나 사전 질문이나 박근혜 때랑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질문 안 하는 걸로 하고 사전 질문지 또는 질문자를 사전에 정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뻔하죠, 그렇죠? 지금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영리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면 그냥 기자회견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기자회견 대참사, 그렇죠? 제가 보면 윤석열은 뭐든지 하면 대참사하기 때문에 기자회견 대참사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뻔합니다. 기자회견 대참사. 그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연금개혁이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화두가 됐던 거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뭐 디테일하게 제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방향보다는 이 연금 개혁이라는 여야의 어떤 공통된 어떤 개혁의 입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여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연금 개혁의 입장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연금 개혁을 하자는 것은 재정의 안정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쪼아댔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금개혁 공론화위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걸로 사실상 결론이 냈어요. 근데 민주당은 여러분들 즉 진보지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은 국가가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연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적어도 노후 생활은 그동안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국가가 노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연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힘당, 국가가 노후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 차이 정도는 그러니까 소득 보장인가 재정 안정인가 요 차이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되고 이제 국힘당이 왜 자꾸 재정 안정을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이유로 소득 보장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세대 갈라치기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 연금으로. 미래 세대는 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국힘당의 주장은 재정 안정, 민주당은 소득 보장. 과연 당연히 연금을 내는 거는 나중에 노동력이 저하됐을 때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와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 좀 얘기할게요. 이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번 총선 이후에 뭐 어디에서도 그냥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국힘당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국힘당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전 같으면 총선을 패배를 하면 당을 수습이라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총선 패배를 하면 그 총선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싹 사퇴를 하고, 새로운 어떤 비대위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면서 예전에 뭐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린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렇잖아요. 총선 패배하고 나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엎드리고 쇼를 하기로 하고 천막 당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국힘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이게 벌써 윤석열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은 집권부터 레임덕이라고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총선 패배를 한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의 좀 아니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게 있나 했더니, 이번에 국힘당에 출마해서 떨어진 낙선자들이나 당선자들을 볼 때는 국민의힘 정당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원인을 찾은 거예요. 국힘당 애들이 왜 저렇게 서로 그 긴장감 없이, 어떤 죄의식 없이, 국민 앞에 어떤 사과도 없이 저런가 했더니, 얘네들은 딴 게 아니에요. 응? 그냥 국민의힘은 잘못한 게 없고 우리는 정상적인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힘당은 오히려 우리가 무슨 사과할 게 있냐, 오히려 윤석열 때문에 더 힘든 선거를 치렀고, 한동훈이의 어설픈 저런 비대위원장 쇼로 자기네들은 오히려 힘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에 대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번 총선에서 오히려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그 책임은 윤석열이나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그 표현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윤석열 국정기조 바꾸고 한동훈 당장 뭐 물러나라, 그러니까 몇몇만 외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게 윤석열이가 집권 초장부터 이준석이 찍어내고,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당대표 나오려는 거 힘으로 제압하고, 자기 사람 심는 거 보면서 철저하게 당권에 개입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원내대표를 나가서 이철규와 맞서는 모습을 보여서 자기가 비주류로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보세요. 원래 제대로 총선 패배했다 그러면 새롭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혁신 어떤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자,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끓고, 그런 목소리가 주가 돼야 되는데, 잠깐 그런 목소리 나오다가 갑자기 이철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에휴, 그냥 전부 에휴 하면서, 사실 국힘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5월 달에 있잖아요. 5월 9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다 뭐냐면 이철규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 보면 이철규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철규가 먼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깃발 꽂고 있는데, 이철규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의 복심이고 윤석열이의 친윤인데,
윤석열의 임기가 아직 3년도 더 남았는데 윤석열의 복심이 친윤의 윤심이 이철규인데 굳이 이철규랑 대결 구도로 가서 자기가 비주류를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지금 불출마는 저쪽에서 그냥 간 보는 거고요. 불출마를 할 것 같았으면 이철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나올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가 총선 패배 이후에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면 이철규 나가는 걸 윤석열이가 막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철규가 무슨 낯짝으로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데 이철규가 자기 혼자 자가 발전으로 원내대표 나간다고 했겠습니까? 한동훈이는 이미 윤석열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철규에게 어떻게든지 특검법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철규가 한 발짝 물러섰다, 뭐 친윤도 비토를 했다, 이거는 정치적인 쇼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사퇴하십니까 질문할 때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본인의 의사를 표를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정부가 실권자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생각하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단속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순위라고 생각하면 그 서열 1순위의 특검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멸치를 시키겠습니까? 비윤을 시키겠습니까? 이철규는 나와요. 근데 모양새가 이철규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 갑자기 5월 9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됐냐면요. 이철규 혼자 원래는 뭐 박대출이나 김도읍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경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철규가 깃발을 꽂으니까 출마 선언을 안 하고 불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총선 이후 대표 책임이 있는 윤석열과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단독 출마했다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굉장히 차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연기했나 제가 생각해 보면요. 친윤 중에서 약간 친윤 색깔이 덜한 사람 중에서 출마자를 고르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 이철규 혼자 원내대표 선거 치르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한 두세 명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친윤 중에서 그냥 런닝메이트 찾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고르는 시간이 한 일주일 걸려서 9일로 연기한 거예요. 제 말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나가면 무슨 아직도 친윤이냐 정신 못 차린 윤석 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돌풍,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제가 요즘 전체적으로 기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조국혁신당의 돌풍의 원인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돌풍을 모르더라고요. 바보들 아닌가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은요, 이미 조국은 잠재적 투표, 그러니까 잠재적 조국 지지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국이 가장 심하게 마타도 당하고 공격당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그쵸?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조국이 가장 심하게 공격당하고 그럴 때가 2019년이에요. 그때는 거의 100만 건의 기사가 쏟아지고 조국에 대해서 사실 인격 살인을 넘어서는 그런 보도들이 이어졌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조국을 죽이려고 할 때 서초동에 수백만의 국민들이 왔다 갔어요. 여의도까지. 그분들이 결국은
마음속에 조국이 한 구석에는 짠했던 거예요. 약하게 보였던 조국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2019년에게 촛불을 들었던 사람은 조국이 안 돼서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무자비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지만, 이번에 조국 혁신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마냥 약하고 지켜야 하면 조국 수호라는, 조국 수호 말 자체가 뭐죠? 우리가 조국을 지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은 약한 사람으로 봐서 조국이 당하는 거는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조국을 봤더니 조국은 내가 생각했던 조국이 아닌 거예요. 4년 동안 칼을 갈고 전사가 돼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환호를 느낀 거죠. 그래서 박수를 쳐준 겁니다. 마냥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윤석열을 잡겠다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거기 사실상 이미 2019년에 아무리 조중동과 검찰이 조국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도 니네가 더 나쁜 놈이라고 외쳤던 수백만의 국민들이 있던 겁니다. 그 국민들이 뭉친 거예요. 이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아무리 때려도 검찰 니들보다는 조국이 더 낫다라고 했던 수백만, 연인원 1000만에 가까운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분들이 다시 집결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마음이 울적하고 그럴 때 유튜브에 서초동 촛불 집회라고 쳐보십시오. 정말 지금 이제 5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그때 4년 전 영상을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87 6월항쟁 이후에 이렇게 강남에서 그 많은 인원이 모인 건 처음이죠.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서초동 촛불 집회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어로 쳐보시면요, 저도 뭐 차마 못 봤던 여러 방송사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참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년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쳤죠. 지금의 조국을 우리가 또 보고 있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쉬움이 뭐냐? 조국이 민정수석 때 지금같이 검찰에 대한 실체를 알았었더라면 윤석열이나 검찰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조국이 좀 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전사 같은 그 눈빛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 지금의 조국이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다면, 근데 그만큼 조국은 당하면서 성장한 거죠. 그쵸? 당하면서 성장한 거죠. 이 진보의 가장 약점이, 상대도 우리가 선하게 대하면 그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제가 아는, 적어도 제가 노사모 때의 어떤 모금운동이랑 그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면서 제가 정치의 활동가로서 나름 외곽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절대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착하면 죽이려고 덤비고 강한 자들한테 약해요. 근데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조국은 모든 걸 잃었죠. 본인의 부인, 자녀분들,
명예, 직장 모든 걸 잃었죠. 저는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모든 걸 잃어보니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렇죠? 조국 장관님은 앞으로 더 강한 전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조국만큼 모든 걸 잃어본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조국만큼 모든 걸 잃고 처참하게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국은 전사가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출연으로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당이 사라지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조국 혁신당이 없었다라면 정의당은 이번에 3%를 넘었을 겁니다. 진짜로 조국 혁신당이 없었더라면 정의당은 3%를 넘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의 환호성을 질렀던 건 뭐냐? 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 우리가 정의당을 지지를 했을 때는 민주당보다 더 세게 나가니까 우리가 정의당에게 국회에 들어와서 싸워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지지했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왜 호남에서 더 세게 부냐? 호남은 민주주의 심장이라서 그런 센 바람에 더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분석은 그래요. 왜 호남에서 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 투표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냐? 호남은 강한 민주당을 원하는 적폐들과 가장 세게 싸우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의 본진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에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을 호남에서 더 정당에서 지지를 해준 이유는 호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의 민주당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이에요. 그 호남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정치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21대 민주당이 되게 답답함을 모두가 느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호남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강한 정권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의 비토를 하니까 호남이 반응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제가 꼭 좀 민주당이 이거는 좀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늘 분리했잖아요.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고 민주당이 딴 건 못해도 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좀 앞을 좀 내다보면 이렇게 나가면 이재명 당대표와 대권 경쟁을 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좀 민주당이 다음 대선을 대비해서라도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서 조국도 나오고 이재명도 나오고 뭐 이탄희도 나오고 축제를 좀 만들면 당연히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대권 후보지만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부담 없이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사표가 되고 잘못된 왜 제가 이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가 있었다 그러면 심상정에게 갔던 80만 표가 넘는 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한테 갈 수 있는 심상정의 표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 이재명 당대표의 1대1 구도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의 어떤 결선 투표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그 다음에 또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가장 국회가 바꿔야 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게 어디냐면 감사원이에요. 감사원. 감사원은 독립기구잖아. 감사원이 독립기구인데 감사원도 독립기구로 전환을 하거나 행정부 소속에 놓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서 대통령의 지휘권 아래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부를 감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말은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국회에서 뽑던가 중립적인 인사로 하든가 해야지. 이건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원이 언제 여러분들 감사원이 무슨 대통령 보위부로 바뀌어 버리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저는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 국회 개혁, 정치 개혁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검찰 개혁보다 제일 힘든 게 정치 개혁이에요. 국회 개혁이에요. 근데 국회를 개혁하려면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 뽑아놓으면 4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니까 저 따위로 하는 거거든요.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수많은 악행을 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환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한 번에 다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나눠요. 여러분들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달 후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죠. 여러분들 개원. 제가 오늘 두 번째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은 누가 봐도 대통령실 윤석열을 겨냥하는 거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을 겨냥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김건희의 국정농단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즉 대통령 가족이 국정을 농단한 거예요. 그 대통령 국정농단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번에 영수회담을 보면서 느낀 게 딱 있어요. 윤석열을 정치적인 정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정치적으로 깎아내리고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2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응? 어떻게 저런 애한테 3년을 더 맡기다가는 진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총선을 이기고 나면 국힘당이 윤석열과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순진한.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서 아직도 윤석열 눈치 보는 국힘당도 답이 없고, 영수회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영수회담에서 하는 태도를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탄핵을 준비해야 돼요. 그 탄핵을 준비하는 과정이 최상병 특검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최상병 사건의 배후가 밝혀지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빼도 먹다는 탄핵 사유고, 최상병 특검은 여야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국힘당과 여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외압 행사를 하면서 진실을 덮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국힘당도 반대할 명분은 없는 것이죠. 왜 제가 고 최상병 사건이 특검이 탄핵의 바로미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최상병 특검에서 국힘당이 사실상 200석 민주당 범민주진영 192석 플러스 최상병 특검을 찬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윤석열 탄핵에도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바로 발의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찍인데 개총수는 좋아함. 똑똑하고 이찍에 없는 인물. 이찍이 나를 개장수라고 안 부르고 개총수라고 불러? 깨어있는 이찍이네 이분은. 깨어있는 이찍이네 이분은. 근데 그 웬만하면 이제 일찍 하지. 내 방송을 들으면서 일찍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일찍을 좀 하세요. 전향할 때도 됐잖아요. 제 방송 들으면. 일찍에는 나 같은 인물은 없죠. 찾기 힘들죠. 어머니 경남여고? 어머니 경남여고 나왔어요? 우리 엄마랑 동창이네. 저분은 그냥 보면,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탄핵의 전초전이고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는 순간은 탄핵까지 가는 순간이에요. 전면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김건희 특검은 누가 봐도 윤석열의 애킬레스건이고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순위인 김건희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특검법이나 국조위가 있죠. 국정조사를 할 게 많지만 최상병 특검으로서 대통령실이 은폐했다라는 게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탄핵을 가기 위한 민주당의 전면전 선포예요. 그래서 이런 특검 정국이나 탄핵 정국을 이끌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이 필요한 것이고, 원내를 통솔할 수 있는 박찬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잘 맞아야지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
탄핵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탄핵은 뭔가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중도층이 존재를 합니다. 중도라는 그 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나같이 유튜브를 찾아서 보면서 정치에 그렇게 고관여층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뉴스공장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그 구독자 해봐야 133만 명이에요. 이번 여러분들 총선에서 유권자가 4천만 명 넘는 거 봤죠? 그렇죠? 지금 유튜브 야당, 그러니까 한번 여야 민주당의 최대 파이가 제가 보면 150만 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늘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유튜브를 구독하고 보는 사람들은 한 150만, 국민의힘도 많이 봐야 한 150만, 요즘 많이 따라왔으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전체 유권자가 여러분들 4천만 명이 넘어요, 선거 때. 그럼 유튜브는 10분의 1도 영향력이 없어요. 여야, 국힘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 고관여층은 그냥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명 이상은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에는 그렇게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탄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 내가 당하는 탄핵은 아니지만 뭔가 시끄럽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 태극기 부대와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맞서는 그런 장면들이 연일 조중동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탄핵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있죠? 왜냐면 정치 고관여층들이 봐도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살떨리거든요. 과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 200석이 나올까? 그 200석이 나오면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통과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가 돼요.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에서 200석 이상이 통과가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죠? 헌재로 가요. 헌재로 가요. 헌재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국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냐? 민주 진영이라고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의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이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이 통과될까봐 지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적 굉장히 소모적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준맘님 같은 분들은 헌재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빠르게는 3개월, 늦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힘당 세력들에서는 탄핵될까봐, 이게 모든 양 진영이 다 국민들이 불안을 떨게끔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으로 봐도 소모전인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소모전이나 이렇게 어떤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윤석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지배력이 낮아져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응?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의 임기는 줄어들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보다 임기가 남고, 저는 그 쟁점이 언제냐면 윤석열을 임기는 저는 2년 남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해가 윤석열 취임 2주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임기는 2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남아봐야. 사실상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탄핵 안 당하고 윤석열이가 버티면, 윤석열은 지방선거 끝나는 순간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할 필요도 없는, 지방선거가 딱 끝나는 순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도 윤석열을 지지할 필요도 없고,
국회의원들은 이미 윤석열 다음 해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의 진실이 드러나면 국힘당도 돌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죠? 최상병 사건의 특검에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22대에서는. 그러면 국힘당이 200 동조를 해줬기 때문에 200석이 넘은 최상병 사건의 특검이 되면 진실이 드러나면 결국 탄핵 사유는 분명히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억울한 해병 대원의 죽음을 은폐하고 억압했다.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임무로서 이거는 대통령의 임무에 반한다. 라고 하면 탄핵 사유예요. 분명히 우리는 탄핵 사유를 잡고 있지만 국힘당과 손잡고 저는 탄핵하는 것보다는 국힘당과 손잡고 개헌에 의한 하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탄핵이라는 소모전보다는 보지 않았냐. 최상병 특검 통과될 때 국힘당도 사실상 반란표가 나오는 걸 보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나는 종합 특검에서는 놀랄 놀자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힘당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건희 특검이 딱 통과되는 순간 이거는 이미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어떤 장악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국힘당과 민주당은 탄핵보다는 개헌에 박차를 가해야 돼요. 1년 단축에 4년 중임제 개헌으로 나머지 임기를 보장해주는,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탄핵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탄핵하려고 해도 1년은 더 걸리잖아요. 저는 1년 임기 단축하고 4년 중임제로 저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이 치르는, 여러분들 만약에 1년 단축하는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사실상 내년은 윤석열 집권 말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봐요.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2년차 만 2년이 되지만 내년이면 만 3년이 되는 순간 윤석열은 아예 끝난 거거든요. 레임덕이 아니라 아예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사실 내년 여름 지나면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내년 여름 지나면 사실상 지방선거 채비예요. 저는 그래서 올해가 벌써 이제 6월이잖아요. 다음 달 국회가 개원되면 뭐 여러 가지 뭐 탄핵하면 이미 겨울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년이에요. 제 말이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6월에 개원해갖고 최상병 특검하고 뭐 김건희 특검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최상병 특검, 이게 여러분들 특검이 거의 1년이란 말이야. 특검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특검 뭐 1년씩은 수사를 하게 되면 7월 달에 뭐 최상병 특검이 통과돼도 내년 7월에나 어떤 결과물이 나오거나 사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굳이 탄핵으로 윤석열을 가갖고 헌재에서 기각되면 어떠냐, 이런 어떤 민주 진영이나 양쪽 우리 진영의 국민들 갈등보다는 탄핵의 사유가 분명하면 저는 국힘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윤석열을 국힘당이 설득을 하든가 1년 단축에 중임제에 동의해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헌을 해도 현재 윤석열은 5년 단임제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요 5년을 채우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면 윤석열을 뽑을 때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에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5년을 보장하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누가 봐도 자기는 이제 사지에 몰려 빼도 박도 못하는 이렇게 가면 너 탄핵당할래 아니면 개헌에 의해서 스스로 명예롭게 1년 단축하고 하야할래. 저는 그 카드가 먹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윤석열이가 버티면 5년을 버틸 수 있겠지만 너 탄핵당해갖고 감옥 가고 너 탄핵당해갖고 그렇게 갈래? 아니면 네가 스스로 동의 1년 네가 먼저 내려오겠다라고 하고 지가 그만두면 되거든요. 공무원이니까 지가 사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응? 지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건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거라서 윤석열은 우리가 탄핵 카드를 그 대신 쥐고 있어야 되죠. 탄핵 카드를 쥐고 있어야죠.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임기 단축과 탄핵을 위한 시발점이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을 1년이라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카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민주당이 박찬대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법을 바로 발의한다는 거예요. 감옥은 무조건 보내야 함. 그런 대통령 임기 끝나면 이제는 자연인이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 자연인이니까 뭐 감옥만 보내겠습니까? 여기저기 보낼 때 많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하야면 죄를 덮어주나요? 아니 고발하면 수사해야죠. 탄핵은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 대신 대통령 임기 끝나면 여러 가지 형사 사건 고소 고발된 거 수사를 하면 되죠. 그때는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하야하면 윤석열은 연금을 줘야 하는데 그렇죠. 탄핵을 하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 끌어내고 빨리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대통령은 형사사건의 소추를 면제받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라는 게 현재 대통령이 어떤 형사고발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해요.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빨리 끌어내면 여태까지 윤석열에 관한 고소고발 사건들은 윤석열이가 자연인으로 되는 순간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죠. 끌어내린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게 더 빠르고 편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서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을 형사사건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범죄자가 되면 대통령에 관한 예우가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은 윤석열 탄핵의 시발점,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개헌의 결정타, 윤석열 임기 단축의 결정타로 민주당이 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모두가 윤석열 잘못이라고 외칠 때 왜 홍준표만큼은 한동훈을 까나? 그게 이상했어요. 그렇죠? 원래 윤석열 한동훈에게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게 누구보다도 홍준표거든요. 근데 왜 홍준표가 저렇게 한동훈이 총선의 책임은 국힘당에 있다. 정당에 있는 거지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혼자 왜 저렇게 정치에 닳고 다른 홍준표가 윤석열을 감쌀까? 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화답이라도 하듯이 홍준표와 4시간 동안 만나갖고 짬짬이를 하고 그거에 열받은 한동훈이는 또 거부를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윤석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입장은 이번 6월 국힘당 전당대회에 친윤이 나와서 당권을 잡으면 이 정부는 사실 끝이죠. 윤석열은 오로지
국회의원들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만 이철규를 심고 사실상 당대표는 비윤에게 넘겨주려는 사실상 그 생각이 있죠. 조중동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변화를 해야 된다.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가장 시급한 거지 당대표는 그렇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딱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럼 비윤의 당권 주자라고 하면 나국상, 안띨띨, 거기에 유승민이 얘네 3명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승민이가 당권 잡는 순간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나경원이도 이미 김건희 눈에 밖에 나가서 윤석열과 한번 대립을 했던 사람이고, 안철수는 대놓고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그나마 자기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당권을 도전했다가 물먹지 않은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예요? 홍준표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일리가 있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나경원은 당권 도전을 하려다가 윤석열에게 찍혀서 사실상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김기현을 심을 때 다 날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권 잡으면 누가 봐도 윤석열과 선긋기의 시작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이 틈새를 파고든 게 홍준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지자체장이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없냐?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만약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대표에 도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원 당규나 지금 선거법이나 이런 걸 보면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뭘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유승민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는 순간 거의, 유승민은 누구예요? 배신자 낙인이 있잖아요. 박근혜도 배신해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거든요. 윤석열은 끔찍한 거죠. 제가 결정적으로 홍준표가 왜 윤석열을 감싸냐, 그리고 한동훈을 때리냐, 한동훈이를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홍준표가 계속 때리는 것이고, 거기에 윤석열을 감싸므로써 친윤표를 당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흡수하겠다는 거죠.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대구 쪽에, 왜 그러냐면 국힘당에 가장 당원이 많은 데가 대구잖아요. 이상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윤심을 등에 업고 당대표에 도전하려는 홍준표의 야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희한하게 홍준표가 여러분들 당원 당규를 바꾸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정상적인 홍준표의 시각이라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된다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당원 당규는 바꾸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원 당규를 안 바꾸면 가장 유리한 게 윤심을 얹고 나오는 당대표 후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당원 당규를 나국상이나 안띨띨이나 유승민은 당원 당규 문제 있다라고, 왜? 여론조사가 반영돼야 된다. 여론조사를 하면 유승민이나 나경원이가 유리하겠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홍준표는 대구시장이나 무슨 당대표까지 하냐라고 하면서 불리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홍준표가 당대표 도전하는 순간 모든 언론은 윤심이 홍준표를 끌어냈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더라고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누가 봐도 윤석열의 책임인데 유독 정치 능구렁이 홍준표만큼은 한동훈을 까대는 거예요. 한동훈 못 나오게 하면서 누가 봐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홍준표가 파고들어서 윤석열의 마음은 한동훈이 아닌 홍준표에게 있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동훈이는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당원 당규를 당원 100%를 유지하도록 해서 윤심을 얻고 당권을 잡으려는 저는 그런 수작으로 보여요. 그러면 대구시장의 어떤 공무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얘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대구시장과 겸직으로 당대표를 도전할 건데 여기저기서 그럴 바에는 대구시장 사퇴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퇴를 해서 윤석열의 지지층을 얻고 외연 확장을 하겠죠.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당심을 얻고 당권을 잡으면 이준석과 맞설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준석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나경원이 되는 것보다는 홍준표가 훨씬 낫죠. 그렇다고 해서 권난동이나 장제원이를 당대표에 출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권영세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이야 홍준표가 조용하고 있지만 왜 자꾸 선거 끝나자마자 지자체장이 저렇게 떠들고 한동훈을 비판하고 견제를 했나. 그러면서 윤석열과 독배를 했나. 홍준표가 딴 건 못해도 윤석열 탄핵이나 김건희 특검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봐도 홍준표는 친윤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나름 쓴소리를 하고 국힘당에 비판하는 그런 비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모종의 저는 4시간 동안 윤석열과 그냥 만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만났겠냐고. 총선 패배하자마자 윤석열이가 한가해서 홍준표랑 만났겠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총선 패배했으니까 당연히 비윤이 당권을 잡고 원내대표는 이철규로 가고 그러면 나름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어떻게든 특검은 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철규에게 당권은 맡기고 비판을 덜 받기 위해서는 비주류가 비윤계가 당권을 잡았다라고는 홍준표가 상징적 이미지가 있고 그럼 홍준표는 제가 대통령은 보호하겠습니다. 좌파 새끼들에게 노란하는 배신자들 같은 노래는 저는 노란하지 않습니다. 안 봐도 뻔하지. 유승민이 같은 그런 배신자 역할은 제가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의 임기를 자기가 보장하겠다. 탈당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대구시장의 일은 관둬라 그러면 대구는 잠깐 비워놔도 되잖아요. 어차피 다음 홍준표는 대권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기에 국힘당을 리모델링하고 저는 그 계략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그래도 아마 윤석열이 믿을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도 홍준표는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홍준표를 이용해서 배신한 한동훈이를 견제할 수 있잖아. 그쵸? 저는 그게 윤석열의 주요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 새끼가 어떻게 컸는데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디서 지 형수의 명품백 갖고 지가 주접싸고 앉아 있어? 그럴 거 아니야. 어디서 지 형수한테 특검을 받으라니만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렸거든, 한동훈이가. 그래서 제가 보면 오로지 특검 맞고 자기 임기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사실상 2년이잖아. 지금 사실 2년 동안만 당권 유지하면 나머지 1년은 탄핵 안 하거든요. 이해하시죠? 1년 남겨놓고 무슨 탄핵을 해요. 임기 다 됐는데. 이제 이해하세요? 지금부터 2년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에게 헬프를 쳤을 것 같아요. 홍준표 임기까지만 잘 버티면 나머지 1년 남겨놨는데 무슨 탄핵을 하겠냐고요.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끝내자고 하겠죠. 응? 하여튼 저는 그렇게 저는 해서 이번에 아마 6월달 전당대회에 홍준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2년 동안만 지켜주면 나머지 1년은 지가 버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사실상 1년 남으면 다음 당권은 뭐 홍준표가 알아서 하겠죠. 왜냐면 홍준표는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2년 당대표 할 때 홍준표가 대선에 나가기 마지막 1년은 홍준표가 대선 세팅을 해놓겠죠. 그렇죠? 자기가 대선 세팅을 해놓겠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거머쥐는 순간 한동훈이를 사실상 가장 위험한 경쟁자였는데 한동훈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라이벌인 오세훈이를 사실상 오세훈이보다 앞서 나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오세훈이는 홍준표 같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서울시장 하다가 때려쳤던 경험이 있어갖고 그렇잖아. 어? 예전에 오세훈이 무상급식 갖고 연병 떨다가 서울 시민들한테 투표에 붙이겠다라고 해갖고 서울시장 날라갔잖아. 오세훈이는 관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홍준표는 언제든지 또 서울시장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은 민주당이 죽어도 대구시장은 힘들잖아요. 자기가 잠깐 비워도 그 다음에 대구시장은 딴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이보다 더 앞서 나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이가 아마 홍준표가 도전을 하면 오세훈이가 피가 마를 거예요. 오세훈이가 아무리 홍준표보다 인기가 많아도 결국은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이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이겨야 되잖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보다는 홍준표가 전체적으로는 인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왜 홍준표가 대통령이 못 됐냐? 당내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된 거 아닙니까? 홍준표는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해 놓겠죠. 그러면 뒤늦게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대선 1년 준비를 할 때는 당내 조직이 아무래도 허술한 오세훈이가 홍준표를 이길 수 없겠죠. 그쵸? 2년 동안 당대표 하면서 여기저기서 벌써 다 자기 대선 경선 준비를 해놨던 홍준표를 어떻게 오세훈이가 1년 만에 따라잡아갖고 이기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당원 당규를 안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당원 당규를 고쳐갖고 당대표나 대선 후보 이런 거를 고치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고치는 거예요. 제 추측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지가 당내 경선에서 모든 경선에서 이 당내 선거로만 해야지 아무래도 자기 조직이 더 세니까
오세훈이를 날릴 수가 있거든. 오세훈이가 여론에서는 홍준표를 앞서도 당내 경선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홍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봅시다.